인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 벌써 온라인 강의 10차시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니 1차시 시작했는가 했더니 이렇게 또 마지막 날이 와버렸습니다. 오늘은 예술적 안정성을 얻는 과정. 도대체 우리는 문학도 예술 중에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안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주제로 한번 수필 한 편,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작품을 하시기 전에 먼저요. 올해 1월 첫 주에 교실에서 우리들이 모두가 색지에다가 이제 기록한 게 있습니다. 자, 2020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 꼭 하고 싶은 일 5가지를 적어 봅시다. 그래서 모두가 색지에다가 적었는데요. 4분은 저에게 주셨고 다른 분들은 집에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이제 그래서 지금 어디선가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시면 1월에 적었던 5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찾아서 한번 꼭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듀 2020 제가 소 제목을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2020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적어서 4분이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문을 30자만 배우고 싶다. 또 올해는 건강 좀 돌보고 싶다. 또 심신을 단련하고 싶다. 매일매일 한 글자라도 내가 쓰고 싶다. 또 어떤 분은 책을 많이 읽고 싶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친구로 남고 싶다. 또 가능하다면 창작에 힘을 쏟고 싶다. 또 어떤 선생님은요, 섹스피어 4대 비극을 꼭 읽겠다. 자연과 대화를 많이 시도하겠다. 바람, 흙, 나무, 돌, 산, 바다, 하늘 이런 자연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4분 선생님들이 쓰셔서 저한테 1월에 주셨는데 이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것이 몇 가지나 지켜졌는지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수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안영실 작가의 고추장과 나비라는 수필을 가져왔는데요. 얼른 보시면 수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미니 픽션입니다. 자, 해마다 초겨울이면 나는 어머니와 함께 고추장을 담근다. 봄 고추장이 좋다고 하지만 아파트에서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담근다. 장은 간수하기가 어렵고 햇볕이 중요하다. 겨울에는 해가 짧은 대신 볕은 더 깊이 들어오고 날이 차가우니 고추장에 곰팡이 필 일이 적다. 겨울에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볕은 겨우 거북이 등짝만큼만 발을 들여놨다가 내뺀다. 나는 해의 기울기에 따라 자주 항아리를 옮겨 놓는다. 장맛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잘 간수해야 한다. 해마다 고추장을 담그지만 나는 어쩐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고추장이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오늘도 어머니는 아침이 채 기지개를 켜기도 전에 오셨다. 고추장 담가야 한다면서 여태 밥도 안 먹었냐?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는 엿기름을 걸러놓은 함지박을 들여다보신다. 네, 남의 글을 읽으실 때는 언제나 볼펜을 들고
밑줄을 그으시라고 했죠. 네. 이 수필에는요 은유적으로 끌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은유적인 문장을 우리는 배워올 것인가? 자, 제가 밑줄 그었던 문장입니다. 5번째, 햇볕은 겨우 거북이 등짝만큼만 발을 들여놨다가 내뺀다. 겨울에는 해가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실 안쪽에까지 들어왔는가 하면은 금방 또 해가 지지요. 그런데 작은 햇살이 잠깐 들어오는 걸 거북이 등짝만큼 들어왔다. 그리고 금방 해가 사라지니까 내뺀다. 내빼는 것은 사람이 내빼는 거죠. 그런데 햇살이 내뺀다. 등짝만큼 이런 은유적인 문장을 우리는 배워와야 됩니다. 또 4번째 줄로 더 내려갑시다. 아침이 채 기지개를 켜기도 전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우리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켜지요. 그런데 아침이 기지개를 켭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는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문학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침이 기지개를 켠다. 훤히 밝아지기 전에 어머니가 오셨다 그 얘기죠. 찹쌀을 넉넉히 불리고 항아리는 볕에 잘 말려 놓았지. 어머니는 이것저것 들여다보면서 지청구를 늘어놓는다. 어머니가 오셨어도 정작 고추장을 담그는 사람은 나다. 어머니는 그저 내 뒤에 앉아 감독하고 잔소리를 할 뿐이다.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었는데 이젠 도리어 잔소리를 청해 듣는다. 그 잔소리가 묵은 장처럼 익숙하고 친근해졌다. 또 여기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네, 묵은 장처럼 익숙하고 친근해졌다. 우리 젊은 날은 그랬죠. 네, 엄마가 다 우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때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시작한다. 잔소리는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수용하면은 어디까지나 좋은 말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절하면 그건 잔소리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잔소리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 늙지 않게 죽을 잘 저어야 한다. 드디어 고추장 만들려고 죽을 쓰는데 눌어붙지 않게 밑바닥에 눌어붙으면 싼내가 나지요. 도토리묵을 쓰거나 우리 죽을 끓이거나 할 때 부지런히 밑바닥까지 젖지 않으면은 밑에는 눌어붙고 위에서는 덜 익고 그러면 아야 싼내가 난다. 타지는 내 난다. 엄마들이 그랬죠. 죽을 젓는 내 뒤통수에 어김없이 어머니의 잔소리가 날아왔다. 찹쌀 알갱이가 끓는 엿기름물 속에서 죽이 되고 있다. 날벼린 칼처럼 예민하던 나도 끓는 죽처럼 분탕질해 대던 시절을 지난 후 이제는 물러터진 죽처럼 흐물흐물해졌다. 찹쌀은 찰기가 없어질 때까지 죽을 끓여야 한다. 잘 삭고 물러 터져야만 저 고추처럼 매운 시련을 만나도 견딜 수가 있으며 함께 무르녹아 고추장으로 익어간다. 그렇게 익고 나면 신기하게도 고추장은 찹쌀 본래의 찰기와 윤기를 회복한다. 예, 전에는 어머니가 한 말씀만 하시면 그냥 팩 했죠. 우리들 아주 생콩처럼 팩팩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들도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이제 매사에 조금 처연해집니다. 자, 날별로 간다. 날별인 이 말은 시골에서 많이 쓰지요. 우리들이 이제 낫을 가지고 나무를 하거나 깔배로 갔을 때 돌에 부딪히거나 안 그러면은 아주 큰 나무를
잘못 찍었을 때 낫에 이빨이 빠지지요. 녹이슬고 이빨이 빠지면 그거를 대장간에 가지고 갑니다. 아재 어디 가요? 낫이 이빨이 빠져서 성냥간에 낫 벼르러 간다. 그러면 나를 잘 세우러 간다. 그걸 벼른다고 하죠. 자, 지금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고추장 담는데 아주 과하지 않게 지금 아주 차분하게 끓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몇 살쯤 되면 고추장처럼 반짝반짝 윤기가 돌까요? 이제 저으면서 어머니는 옆에 앉아서 보고 계시니까 이제 말을 붙이지요.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듣지 못했는지 함지박만 들여다보고 있다. 메주가리에 죽을 먼저 부어야죠. 잘 알면서도 나는 다시 어머니에게 묻는다. 잘 알지만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야 잡균이 죽는 게다. 어머니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시골에서 간장 담거나 된장 담거나 고추장 담글 때 소독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햇볕에 말리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 뭉쳐서 거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항아리 속에다 넣어가지고 항아리 속에를 불로 이렇게 소독을 했지요. 잡균이 있으면은 그렇게 소독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았죠. 그 아래 한 단락은 아주 똑같은 장이라는 소리인데요. 한자가 각각 다릅니다. 이럴 때 꼭 한자가 필요하죠. 자, 잘 보십시다. 된장은 누룩을 발효시켜 만든다. 잡균이 들어가면 발효 과정에서 곰팡이가 피고 장맛이 변한다. 발효되지 못하고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버리면 더 이상 장이 아니다. 글을 쓰는 일 또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아니, 된장 담는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쓰는 일을 지금 말을 합니다. 문장을 만들려면 복부에, 가슴에, 마음에, 복부에 씩씩하고 장한 칼을, 자, 글 쓰신 분이나 작가는 펜이 칼이지요. 그래서 작가들은 무슨 운동권 활동을 하고 싶지만 자기는 용기 있게 나설 수 없을 때 펜을 들고 시위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펜이 무기지요. 그러니까 복부에 씩씩하고 긴 칼을 장인의 손바닥으로 단장을 하고 글을 꾸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리디 여린 장미꽃이 피기도 하고 또 어른이 되기도 하고 또 나무가 자라서 장롱을 만들 만큼 큰 거목이 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저 바닷가에 돛대가 되기도 하고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야만 글다운 글 한 문장이 되고 또 된장이 된다. 그래서 된장, 고추장 담는 것은 글쓰기하고 똑같다. 이분은 글쟁이기 때문에 아니 고추장을 담다가 이렇게 문장 하나 잘 쓰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자가 다르지만 장, 된장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조금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룩가루를 하는 건지 메주가루를 하는 건지
예,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메춧가루로 이제 고추장에 이렇게 넣어서 된장을 담고 고추장을 담고 이제 그러는데, 누룩은 보통 술을 빚을 때 넣는 가루인데, 이게 제가 틀린 건지 작가가 사는 고향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이건 조금 제가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원본 그대로 지금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엄마? 이렇게 뜨거운 죽과 섞이는데 어떻게 누룩은 남아서 장맛을 낼까요? 누룩은 보통 술맛을 내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돌아다 보며 이제 계속 주걱으로, 큰 주걱으로 고추장을 저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죠. 그러게 선한 것이 더 강하다고 하지 않던, 선한 것이 더 강하다. 우리는 강한 것이 늘 이 세상에서는 이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이 선문선답을 듣고 우리는 깜짝 놀라죠. 뜻밖의 대답에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빙그레 웃고 있는 어머니의 머리 위로 노란 나비 한 마리가 펄럭거리며 날아올랐다. 자, 정말로 어머니 머리 위에 노란 나비가 펄럭거리며 날아올랐을까요? 이것은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는 상징적 오브제, 상징적인 어떤 사물, 이걸 오브제라고 하죠. 시에서 많이 우리가 씁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야, 엄마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작가가 우리 엄마가 옛날에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다. 우리 엄마는 참 유식하시다. 80이 다 됐지만 참 유식하시다. 나는 엄마를 닮아서 나도 엄마처럼 이렇게 글을 잘 쓰나 보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노란 나비 한 마리가 펄럭거리며 날아올랐다. 이런 것을 상징적 사물, 상징적 오브제다. 자, 난 요즘 엄마가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나는 고추장을 젓던 긴 주걱을 놓고 기어코 어머니의 볼을 꼬집었다. 어머니의 볼에 빨간 고추장이 묻었다. 아이고 숭해라. 다 늙어 빠진 할망구가 이쁘기는. 어머니가 좋지요. 나이가 드셨어도 여자입니다. 이쁘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볼에 묻은 고추장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으로 가져가면서 어머니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요즘 나는 할머니들을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 허리가 꼬부라지고 백발이 되도록 자신은 끓는 죽이 되어 고추처럼 매운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나와 상관없는 노인인데도 이상스레 고마운 마음이 든다. 내게 어머니가 계셔서인지, 혹은 이제 나도 저 고추장 같은 세상 맛을 조금 알아서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세월 탓입니다. 세월을 살 만큼 살면요,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요, 노인들이 옆에서 젊은이 어디 가는겨? 말을 붙이면 아이고 진짜 아따 노인한테서 뭔 안 좋은 냄새도 난 것 같고 그러는데 어디 가든 말든 왜 말을 붙여? 노인들은 주책이야. 젊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늙어보니 노인들이 다시 보입니다. 네, 참 세상 풍파 다 겪고 이제 저렇게 곱게 늙으셨구나. 이제 그게 우리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그러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또 다시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어머니가 툭 한 말씀 하시죠. 내가 얼마나 더 고추장을 담글지 모르겠구나. 내일 모레 80이라고요 지금 할머니가. 아유, 엄마는 10년 전에도 그런 말 한 거 알아요? 나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농담을 한다. 그러나 여든을 앞에 둔 어머니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 어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무작정 여기저기 다닌다.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뜨거나 아파 누워 있으니 함께 다닐 사람도 없다. 어머니는 혼자 서울 도심 순환버스를 타고 경복궁과 창경궁의 돌담을 지나고 동대문과 청계천을 돌아온다. 어디 다니실 때 조심하세요, 엄마. 수술한 무릎이나 허리가 시원찮은데.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한다. 어머니는 익숙한 듯 달콤한 표정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한다. 어머니도 나처럼 잔소리를 묵은 장맛으로 여기는가 보다. 저런, 아직 뜨거울 때 소금을 넣어야 잘 녹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네, 자, 위에 보십시다. 이제 어머니가 80이 다 된 노인이 고궁을 가신다. 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세련됐죠? 세련되고, 아니 순환버스, 2층 순환버스 타고 청계천을 가시고, 순환버스가 어디만큼 남산에서 내려주고 그러면 구경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순환버스 오면 또 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내리고. 할머니가 참 세련되셨죠? 그럼 어머니 조심하시라. 그랬더니 어머니도 묵은 장맛으로 여기는지 이제 받아들이신다.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오죠. 저런, 뜨거울 때 소금을 넣어야 녹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저는요, 이 작가가 써놓은 부분을 정말로 어머니답게 하려면 앞에도 아직 아침도 안 먹었냐 했죠. 여기도 어머니 말씀 투로 몇 번이나 말했냐, 이렇게 하면 훨씬 어머니 같죠. 아무리 세련된 할머니라고 해도 몇 번이나 말했니, 이거보다는 말했냐, 훨씬 정겹죠. 이런 글자 하나 우리들이 남의 글을 읽으면서 배웁니다. 다시 어머니의 지청구를 듣는다. 나는 간수를 뺀 깨끗한 소금을 뜨거운 고추장에 넣어 젓고 또 젓는다. 뜨거울 때 넣어야 또 소금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또 이물질도 있고 그러니까 뜨거울 때 넣어야 또 소독이 되겠죠. 고추장을 담그려면 팔에 알이 벨 각오를 해야 된다. 아픔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커다란 주걱으로 젓고 젓다 보면 어깨며 팔의 서러움처럼 피곤이 앉는다. 왜 집집마다 고추장 젓는 주걱이, 큰 주걱이 따로 있지요. 네. 고추장이 나이 든 여자의 걸음걸이처럼 점점 되직해질 때까지 젓고 또 젓는다. 자, 여기에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고추장이 나이 든 여자의 걸음걸이처럼 점점 되직해질 때까지 젓고 또 젓는다. 늘어붙지 않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죠. 되직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스 때나 젊었을 때는 언제나 걸음걸이를 걸어갈 때도 옆에서나 뒤에서나 앞에서나 누가 본다고 의식을 하고 예쁜 척하고 걸어 다녔죠. 그랬는데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어때? 어차피 세월이 가서 나이가 들고 다리가 불편한 걸 내 방식대로 걸어가야지. 예쁘게 보일 일도 없고 나는 나야. 그러면서 나이 든 여자의 걸음걸이처럼 되직해질 때까지 천천히 젓고 또 젓는다. 이런 명문장을 우리는 베껴쓰기 할 때 머릿속에다 저장을 하시면 다른 창작하실 때 어느 순간에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입력했다가 다시 내가 뱉어내는 것은 요거는 절대로 우리가 훔쳐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얘야, 힘들 때는 그저 소금처럼 살아라. 지독하게 짜게 굴어야 돼. 넉넉하게 굴면 시끄러운 것들이 곰팡이를 피우려고 덤벼들어. 그러지 않으려면 단속을 잘해야지. 그럴 땐 이 소금만 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음식이 부패될까봐 짭짤하게, 여름 반찬은 그렇게 하죠. 짠맛.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가 좀 물렁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만만하게 봅니다. 아이, 저 사람은 좀 허벌렁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함부로 해도 돼. 그래서 잘못하면 좋은 사람이 손해를 볼 때가 생깁니다. 이제 어머니가 지금 인생 철학을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넉넉하게 굴면 시끄러운 것들이 곰팡이를 피우려고 덤벼들어. 짭짤하게 너도 단속을 잘하고 살아라. 어머니의 삶의 경험입니다.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어머니가 해준 말씀. 고단한 살림이었지만 어머니는 우리 사남매를 알뜰하게 키웠고 씩씩하게 살림을 했다. 어머니도 소금처럼 지독하게 짜게 굴었던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남매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고추장에 혹독하게 매운 청양고추와 달콤한 물엿을 함께 넣는 이유를 아나? 어머니가 모르셨죠? 이 작가도 딸도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노란 나비가 날아오르는 그 공자 맹자도 할 수 없는 순수한 삶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어머니에게서 다시 날아오른 눈부신 노란 나비를 보며 나는 배시시 웃는다. 징하게 맵고 지독하게 짠 세월을 살다 보면 언젠가 내게도 저런 나비가 날아오를까. 어머니가 떠나시고 그 친정 어머니 옆에서 봐왔던 이 작가인 나도 언젠가는 노란 나비가 날아오르지 않을까,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난 이야기, 어머니한테 직접 묻는 대화체,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 왔다 과거 현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단락을 딱 띄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적당히 맵고 단 게 알맞게 짭조름하구나. 지금은 좀 짠 듯 싶어도 자기들끼리 문지르고 섞이면 간이 잘 맞겠어. 우리 김장 담글 때도 그러죠. 너무 짠데? 아니야. 지금 짜면은 익을 때 적당해. 조금 며칠 있으면 제맛이 간이 맞을 거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제를 이제 말합니다. 사는 일은 고추장을 담그는 일과 꽤 닮았다. 적당히 맵고 짠데 이상하게도 뒷맛은 달콤함이 숨어 있다. 올해도 고추장이 잘 되었다. 그러니까 첫머리에 고추장 담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고추장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늘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라. 떠났으면 돌아와라. 햇볕 날 때 장독 뚜껑 열었으면 저녁 때 닫아라. 고추장 다 담았죠. 짭조름한데 간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맛은 인생의 맛하고 비슷하다. 참 우리 현실 속에서는
아따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하고 지겹네 지겨워. 그러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 단맛으로 느껴지더라. 고추장 맛과 인생 맛, 고추장 된장 맛 담기는 글쓰기하고 똑같더라. 네, 그래서 고추장 담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다 끝날 때까지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가가 우리들을 아주 고추장 담는 데서 꼼짝 못하게 주저앉혔지요. 네, 읽다 말고 다음이 궁금해서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독자들을 붙들어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필력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영실은 원래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미니픽션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적인 미니픽션 집들 하나 내고요. 거의 동인들하고 미니픽션 동인들하고 동인지를 벌써 5번을 냈거든요. 그래서 미니픽션은 손바닥 소설이다.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편 소설이다. 초단편 소설이다. 한뼘 소설이다. 요즘 새로운 이름이 하나 또 생겼어요. 스마트 소설이다.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작가의 글을 교실에서 우리는 이미 2번이나 했습니다. 이 작가의 글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혼란이 오시겠죠. 선생님 이거 수필 같은데요. 네, 수필이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미니픽션과 수필의 차이. 미니픽션은 작가가 노출이 안 되면 소설입니다. 작가가 노출이 안 되면 미니픽션 소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전적인 미니픽션이기 때문에 작가가 직접 나와서 1인칭 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수필하고 혼동을 하시겠지만 수필이라고 해도 괜찮고 미니픽션이라고 해도 괜찮고 일단 수필은 작가가 직접 나옵니다. 1인칭으로 내가 나오고 내가 말하고. 그래서 미니픽션과 수필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점 이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소스라치다. 밑에 그림이 하나 있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죠. 자, 한민복 시인은 강화도에서 지금 살면서 시창작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강의도 많이 하시죠. 한민복 시인 작품도 우리 교실에서 많이 했습니다. 윤동주 문학상을 2011년도에 받았는데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서 문학상 시상식이 있을 때 제가 축시 낭송을 해줬기 때문에 11년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소스라치다. 이 시어가 이렇게 기교가 있는 시는 아닌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시입니다. 아주 글을 잘 쓰는, 시를 잘 쓰는 고수가 던지는 단순한 시. 그렇지만 그 뜻은 아주 깊고 원대하다. 소스라치다. 한민복. 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연을 띄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을 뱀, 바위, 나무, 하늘, 연을 떼고요. 지상 모든 생명들, 무생명들. 이게 시입니다. 에이 선생님, 이거 9줄 10줄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시는 나도 쓰죠. 네, 일단 쓰십시오. 어떤 시가 됐든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슬렁 넘어가기보다는 한번 짚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우리들은 언제나 내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만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요, 한민복 시인은요,
네, 입장을 바꿔서 시를 썼습니다. 서스라치다. 깜짝 놀라서. 뱀을 볼 때마다 서스라치게 놀란다고 뒤에를 높여주세요. 거기에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거는 인간이 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뱀 입장에서 쓴 시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대중가요 있죠? 뱀 입장에서 지금 물어봅니다. 뱀을 볼 때마다 서스라치게 놀란다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놀란다고? 자, 연을 띄었죠? 생각해봐.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봐. 말하는 사람들. 시인은 뱀이 묻습니다. 과연 그럴까? 서스라치게 놀란다고? 뱀이 묻습니다. 과연 그럴까? 말하는 사람들. 인간은 중심적,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말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한민복 시인은 새로운 발견을 한 거죠. 피사체를 잘 들여다보는 거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을 무엇들이 있습니다. 뱀, 바위, 나무, 하늘. 아니, 우리는 뱀을 꿈에 봐도 놀라죠. 실제로 보면 더 놀랍니다. 그런데 뱀도 놀래요. 사람을 보면. 네. 뱀도 놀라서 뱀은요 개보다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디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자기도 놀라서 씩 소리를 내면서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쓸데없이 자기를 건드렸을 때는 방어하기 위해서 무는 거죠. 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을 뱀, 바위, 나무, 하늘. 뱀도 놀라고 바위, 가만히 있는 바위가 놀랍니다.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끌어다가 맷돌을 만들지, 깨트려서 절구를 만들지, 아니면 돌담을 쌓을지. 바위도 놀란다는 얘기죠. 나무도 놀랍니다. 아이고, 나는 못생겨야 돼. 나는 크고 잘생기면 사람들이 와서 나를 전기톱으로 베어다가 판때기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무엇을 만들고 나는 할 테니까 나는 못생겨야 되게. 짜잔하고 못생겨야 돼, 차라리. 자, 나무도 놀랍니다. 하늘도 놀라죠. 우리 가끔씩 하는 일이 잘못되면요 하늘 원망합니다. 아이고, 하느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늘이 원망스러워.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늘이 깜짝 놀래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네. 그러고 또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연을 바꿉니다. 지상 모든 생명들, 무생명들, 모든 이 단어 하나 우리는 어우러져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인간들 생각해봐. 우리들도 너희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랜다고. 우리 같이 살자, 제발. 우리 놀라게 하지 말고. 생명이 있든 없든 어우러져서 살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만 놀란다고 한다. 생각을 한다. 우리 교실에서요 해바라기라는 단편 소설 했죠. 단편 소설을 했는데 후암동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벽화마을 좋다고 막 벽에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관광객들이 줄지어서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담장 너머로 집 안에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달퍼요. 여름에 말 위에 누워서 한잠 잘 수가 있나. 사방에서 카메라 들이대고 담 너머에서 보니까
어디에서 옷 한번 갈아입으려면은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된다. 그래서 안에 사는 사람 입장과 구경꾼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람만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천적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지구상에는 사람, 영상, 자동차 이 세 가지가 점령하고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점령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자기가 옛날에 시골에서 뱀을 한 마리 죽였는데 그때는 멋모르고 그냥 저질렀던 것이 세월이 가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뱀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러면서 입장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각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서양 사람들이 여기 땅을 우리에게 팔아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인디언들이 깜짝 놀라면서 공기, 대지, 시냇물, 햇빛 이건 우리가 소유하지 않았다.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고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누가 누구의 주인인지 누구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누구에게도 서로는 다 소중하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자. 우리에게 이런 경종을 울려주는 시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지나면 또 내년에 한 살 더 먹고 또 만나야 되겠죠. 자, 오늘 아듀 2020 이거 꼭 찾아서 무엇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꼭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춥고 또 코로나도 심각합니다마는 다니실 때나 집안에서나 돈이 좀 들더라도 따뜻하게 해놓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